네, 여러분, 1교시 때는 예술이 주는 의미, 예술이 주는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눴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술이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느끼고 살아왔고요. 이게 우리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의 소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현상이고, 이제라도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가야겠어요. 그런데 그림책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 예술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 어렵고 난해하고 읽어내기 힘들었던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림책 역시 어떤 예술 못지않게 그림책 작가들이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통찰해서 그 예술 작품으로 구현해 놓았고, 그 상징을 읽어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술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추상 그림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읽어내는 힘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그림책의 상징 읽기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림책은 어떻게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책이 예술성이 있는 그림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야겠죠. 물론 요즘은 어른을 위한 그림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책도 있어요. 뭐 우리가 왜 갈수록 어른을 위한 그림책만 그려질 수 있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애들도 나름대로 어떤 친구들은 도저히 이거를 공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스스로 그림의 서사를 형성하면서 느끼고 감상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도 어린이 의인화된 책이라든지 되게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같은데도 그 안에 어떤 철학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감동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굳이 그림책을 이거 어린이 책이다 어른 책이다 구분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철학과 가치를 읽어내도록 노력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책을 읽고 나면 감수성, 기억을 확장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읽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어떤 오랫동안 마음 안에 들어있던 것들과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왠지 뭉클하고 나의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져 버리는 거죠. 짜릿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윤활유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면 확장하고 적용하는 도구로도 사용돼요. 아마도 여러분은 나 저런 책 있었어 라고 하는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또한 아트가 우리한테 왔을 때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하듯이 그림책도 교훈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른의 목소리를 많이 집어넣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술적인 이야기들, 또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책을 보았는데 등장인물의 누구를 더 지지하고 또 어떤 쪽을 더 구석진 곳에서의 이야기를 발견해내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책일수록 더 예술성이 높다고 보겠어요. 그다음에 이 그림책이 자기 이야기인 듯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라면 아주 훌륭한 그림책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한 시대 한 나라의 이야기, 사회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고 세상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일수록 좋겠어요. 그냥 신변잡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개인의 이야기든 집단의 이야기든 어떤 심리나 성장의 여지가 많이 담기는 그런 이야기일수록 더 예술성이 확보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책 안에서 생동감을 느끼고 온전함, 가능성, 희망, 공존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기는 이야기이면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하는 그림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책의 느낌과 감상의 범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네, 그림책을 선택하고요. 그걸 스스로 느끼고 사유해야겠고요. 그거를 사유해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연결하고 자꾸 돌아보면서 숙고하는 힘, 그걸 우리가 통찰의 힘이라고 하죠. 그리고 책에 언급된 문제점을 재현하는 콘텐츠들을 탐색해 봐야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림책을 공감하고 통찰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그 지점들을 다른 콘텐츠를 결합하고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 그 다음에 예술적 소양들이 더 확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걸 확장된 사고를 어떻게 할 건가? 네. 타인과 공유요. 제가 이 시간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강연을 듣고 공감한 부분들을 리뷰글을 단다든지 후기를 단다든지 해서 이 강연을 듣지 않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인문학의 실천입니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성장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의 정서가 나 혼자 성장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사유해야만 비로소 정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술적 성장은 더디가는 이유는 우리 오랫동안 생계형으로 살아왔고 예술의 소중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예술의 공감과 사유가 더디게 가지만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예술이 음악을 노래, 뭐 트로트 노래 열풍이죠. 그것도 예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스포츠도 열풍이죠. 그렇지만 순수 예술이라든지 감상 부분이 왜 더디냐면 이거는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비로소 확장되고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이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타인들과 함께 변화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추천한 그림책 이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예. 그림이 안 나왔네요. 이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은 이 넓고 완벽한 수박밭을 가꾸는 앙통은 어느 날 수박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박이 있지만 없어진 그 한 통 때문에 앙통은 상실감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수박 꿈까지 꾸고 곳곳을 찾지만 수박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놓칠 수 없어서 온종일 수박밭을 지키지만 밤에 나타난 고양이들이 수박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아수라장이 된 수박밭을 보고 나서요. 앙통은 이제 없어진 것 때문에 허전하지도 않고요. 슬프지도 않고요. 수박밭은 다시 완벽해집니다. 어떻게 수박밭이 완벽해질까요?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텅텅 비어 있는 곳들도 많은데 완벽해진다고 하네요. 되게 어휘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림과 글은 모순이 있어요. 그림은 완벽하지 않는데 글이 완벽하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여러분이 이 예술성이 높은 이 그림책을 직접 한 편 한 편 구해서 보시고요. 저는 이 글과는 다르게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상징과 서사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한 면이 나와요. 면지는 이렇게 수박 색깔의 분홍색이 있고요. 나중에 저희 대동문에서 오전 강연에 민창기 대표님이 이 분홍색을 집어넣은 설명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저는 건너가고 여기가 한 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속표지까지 세 면을 걸쳐서 넝쿨이 뻗어갑니다. 이렇게요. 이 넝쿨이 길게 뻗어지고 있는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과 글을 읽어내신 분은 스스로 이야기를 생성할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어차피 그림책 인문학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정답은 없어요. 이게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감상한 이 넝쿨은 세 장면에 걸쳐서 뻗어나가는 이 넝쿨이 상징하는 것은 수박이 성장하듯이, 수박이 성장하려면 넝쿨이 있어야겠죠? 그렇듯이 어쩌면 수박은 앙통의 마음일 거예요.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하고, 앙통의 마음 중에는 욕망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겠죠. 우리는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공존합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욕망, 베품, 나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넝쿨은 어떤 마음들이든지 공존하는 것들을 다 뻗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에는 고양이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표지에 커다란 수박과 함께 고양이, 이 위에 있는 고양이와 앙통은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큰 고양이와 수박과 인간이 더 작을까요? 상징이죠. 그리고 그 위에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와 이 인물은 어떤 관계를 이룰까요? 네. 전체적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고양이는 추상을 끄집어낸 것으로 저는 읽었어요. 고양이는 앙통의 욕망과 어떤 소유욕, 그 다음에 집착,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이어가거나 끊게 하는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상을 끄집어낸, 물론 이 고양이가 앙통의 욕망을 끊는 역할도 하지만 끊게 하는 길잡이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박을 잃어버린, 보세요. 꽉 찬 완벽한 수박밭이었는데 이렇게 수박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예술은 상징이라 그랬죠? 실제로 초현실적 그림이 드러났죠? 수박이 하늘에 떠 있을까요? 수박이 노란색일까요? 그림 작가는 이 앙통의 정신을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그려놓고 그 그림과 글을 연결해야만 진짜 주제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도 그림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아이코노 텍스트라고 합니다. 제3의 텍스트. 그림책은 그래요. 그리고 보통 아트는 하나, 두 작품들이 이어진다면 연작 같은 경우는 그 모네의 수련 연작 같은 경우는 100작품 이상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책은 그림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하나의 책을 만들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림, 책의 크기, 판형,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아이코노 텍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채색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자, 여기 채색 보세요. 벌써 높은 하늘,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 앙통의 집, 이런 모든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산, 하늘 다 연결해 놓았어요. 읽어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늘에 수박이 떠 있어요. 사라진 수박이에요. 어쩌면 앙통이 완벽하다고 느끼고 갖고자 하는 대상이 사라진 순간에 이렇게 이 크게 앙통을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죠. 나중에 이 하늘에 떠 있는 그림들이 뒤에 또 나와요. 수박이랑 고양이랑. 소유와 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을 이렇게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라져버렸고 이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중에 꿈까지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숨은 그림으로 드러나요. 보세요. 여기에 앙통이 꿈을 꾸고 있고 꿈속에서 만나는 직면하는 장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밭에 굴러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실루엣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색채가 없어요. 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고 그때부터 앙통은 황폐해져 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렇게 많은 수박이 있는데도 한 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은 것에 대해서 그 황폐해지고 불행해지고 불안한 삶의 불안정이 나타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렸고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얼마나 삶이 무질서하고 질서가 깨지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상황.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현실 부정이 일어납니다. 외적 갈등은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 내적 갈등은 앙통이 자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아이코노 텍스트라고 말했죠. 이제 이렇게 앙통이 수박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은 지키려고 했지만 밤에 이제는 지키고 싶지도 않고 잠을 자고 싶은 모습을 수박 위에서 잠자는 초현실적 그림으로 드러나요. 여기서 앙통이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내일 모레 그리고 다가올 모든 밤마다 수박밭을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 가죠. 아까는 현실을 부정했어요. 잃어버린 거.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가 점점 그게 옅어져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수박들이 둥둥 떠 있고요. 그리고 자고 싶다고 합니다.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밤에 고양이들은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이 고양이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던졌죠.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 앙통의 관계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은 것. 이 추상은 이렇게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난초처럼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해도 나의 생각은 억압되고 웅축돼 버려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는 다르게 그 대상들은 이렇게 춤추고 나의 시간을 제 맘대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완벽한
아이코노 텍스트입니다. 보세요. 고양이도 춤추고 수박도 하늘로 날고 심지어는 달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하얀 달이 떴네요. 어쩌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암시일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 밤에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수박과 달은 하나가 되네요. 아까 앙통은 집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수박을 지키다가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한 거는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마음이 점점 평화로 가고 있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났네요. 그리고 이제 수박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듬성듬성 많은 것이 훼손돼요. 고양이가 춤추고 힘들게 했던 이 장면들 때문인지 실제로 수많은 동물들이 와서 여기에 있는 수박을 훼손했는지 그 가능성은 토끼로 와 있어요. 이제 고양이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앙통은 이제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소가 머금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완벽하다고 하네요. 뭘까요? 아까 서두에 그림과 글이 맞지 않다고 했죠. 그림은 이렇게 비어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완벽하대요. 그 완벽함의 중요한 삶이 우리의 성찰이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예술성이 높은 그림책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 완벽함. 네. 달 속에 들어간 수박. 집착과 소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현실은 더욱 부정적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앙통은 성장했어요. 자신의 내적 성장, 현실 공간의 연관성, 내적 성장을 이룸으로 인해서 현실을 인정하고요.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공존이다. 동물의 것, 자연의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는 걸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완벽함을 얻어낸 거죠. 완벽함이란 나의 것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걸 배운 거죠. 우리는 내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어요. 근데 그럴 때 과연 진정으로 행복했을까?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남에게 공격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죠. 앙통의 이 평화로운 얼굴 보세요. 성장한 결과잖아요. 네. 공존은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신문에 공존에 대해서 글을 썼었어요. 칼럼을. 그것과도 연관 지어지죠. 네. 그럼 인문학으로 확장해 보면 소유와 공존 갈등의 그림책 앙통이 이렇게 성장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더 큰 행복을 얻어가는 앙통. 꽉 찼을 때, 내 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도 행복했지만 잃어봄으로 인해서 남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인해서 비로소 진정한 완벽한 행복이 뭔지를 알아가듯이 우리가 그런 다른 대상과 나눔으로 인해 행복을 얻어지는 것을 구현한 그림책으로는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여기는 그 거인의 정원에서 그 패러디한 그림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딸기를 몽땅 사다가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가 결국은 딸기잼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정말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런 그림책이 이 그림책과 연관이 되고요.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과 별을 사랑한 두더지, 앙통처럼 성장합니다. 둘 다 성장해요. 두더지는 야행성 동물이고 빛을 못 보는데
밤에 별을 봄으로 인해서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자기 굴에 별들을 가져와 버렸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빛이 없어지게 만들고 나중에 그거를 후회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별을 다 올려다 놓는 그림책, 그리고 함께였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조지표의 마당 역시 그렇죠. 마당에 장미가 생겼을 때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을 때는 슬펐는데 동물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꽃을 피우고요. 더불어 웃을 수 있는 그런 연관 있는 그림책들입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예. 이제 공존이라는 것을, 자연과 공존을 구현한 건축, 4대 예술은 그림, 조각, 건축, 소묘입니다. 건축도 훌륭한 예술인데요. 건축은 시대를 계속 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이 옮기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러 다녀야 되죠. 아까 김정희 뮤지엄처럼 갔더니 그림 속에 있는 집을 그대로 뮤지엄으로 옮기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 창처럼 만들어 놓은 곳으로 빛이 들어와서 뮤지엄을 밝히고 있는 그 추사 김정희의 외롭고 쓸쓸하고 세상으로 소통하고 싶은 창을 만든 건축물처럼요. 이 건축은 이제 우리가 관람자가 직접 건축물을 만나러 가야 하는 어려움은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훈데르트 바서의 집이 있거든요. 훈데르트 바서는 자연과의 공존을 그려요. 그리고 건축에 구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구불구불하고 각지거나 우리가 네모 반듯하게 만든 모형들은 인간이 공간을 빌어 쓰면서 아예 칸을 쳐버리는 건데, 그것은 자연을 구현한다기보다 인간 중심의 건축물이다. 그런데 자연은 결국은 곡선이고, 이 자연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맛보려면 곡선을 구현한다. 그리고 폐기물을 많이 건축에 또 옮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존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연을 옮기려고 했던 훈데르트 바서의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곡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엔나의 훈데르트 바서의 집을 갔을 때는 바닥이 반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미미한 능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연을 빌려서 쓰는 인간이 자연을 지키고 공존하는 예의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예술로 결합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그림책으로 아트, 예술품과 연관한 인문학을 만나봤어요. 그러면 앙통의 수박밭 역시 그림의 상징과 심리, 추상, 그리고 거기에서 예술 화가가 빚어놓은 그 추구함, 이런 것들을 엿보았고 그걸 말하기 위해 예술 작품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갈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